며느리도 등급이 있어. 아! 10년을 노예로 살았어.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 병원 침대, 희미한 불빛 아래 누워있는 나. 천장의 형광등이 흐릿하게 번져 보인다. 귓가에서 울리는 기계음. 119 구급대원들이 나를 들것에 씻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오른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나는 그저 눈을 감고 싶었다. 이렇게 쓰러지면 안 되는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의사는 말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한 쇼크 상태라고.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절대 안정? 나에게 그런 게 허락된 적이 있었던가? 눈을 감으니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이 지옥 같은 10년이.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시작된 내 인생의 굴곡들이. 선생님, 오늘도 맞선 나가세요? 동료 교사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30을 앞둔 나이, 주변에서는 슬슬 조바심을 냈다. 하지만 정작 나는 결혼이 두려웠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내가 중학생 때였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그 뒤로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나를 대학까지 보내셨다. 교대를 나온 건 그나마 등록금이 저렴했기 때문이다. 이번 남자분은 괜찮으시대요. 공무원이시래. 중매쟁이 아줌마의 목소리는 언제나 희망차다. 하지만 나는 안다. 맞선 자리에서 돌아올 때의 그 냉랭한 분위기를. 댁 어머니는 뭐 하세요? 집에서 쉬고 계세요. 거짓말이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남의 집을 청소하셨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전세는 얼마에 사세요? 질문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며칠 뒤 돌아오는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죄송합니다. 인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12번. 12번을 퇴짜 맞았다. 12번째 거절을 받던 날 나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가 처음 나타났을 때 나는 기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빨리 끝내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김진수입니다. 그는 평범했다. 아니, 평범 이하였다. 키도 작고 말수도 적었다.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했다. 아버님이 차려주신 거예요. 저는 사실 장사에 재능은 없어요. 놀랍게도 그는 솔직했다. 자신이 무능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솔직함이 편했다. 저희 집도 형편이 좋지 않아요. 나도 처음으로 솔직해졌다.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월세로 산다는 것도 다 말했다. 괜찮아요. 저희 아버지는 그런 거 안 따져요.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일주일 뒤 만난 시아버지는 정말로 흔쾌히 허락해 주셨다. 젊은 사람들이 좋으면 되지 뭐. 강남에 사는 시아버지.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자산가. 나는 그때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와, 3층짜리 건물이에요? 결혼 일주일 전 시아버지가 마련해준 신혼집을 보러 갔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건물. 3층에 우리가 살 공간이 있었다. 고마워요, 아버님. 진심이었다. 전세도 아니고 건물주의 며느리가 된다니. 어머니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하지만 결혼 후 첫 주말 시아버지가 전화하셨다. 며느리야, 미안한데 건물 청소 좀 해주겠니? 세입자들이 복도가 더럽다고 불평이 많아서. 네. 아, 네. 그게 시작이었다. 건물 관리는 온전히 내 몫이 되었다. 1층부터 3층까지 복도 청소, 계단 닦기, 쓰레기 처리. 교사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기다리는 건 또 다른 일이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가 공짜로 사는데. 남편은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말했다. 치킨집은 직원에게 맡기고 그는 늘 집에 있었다. 결혼 한 달 후 시아버지가 또 전화하셨다. 며느리야, 토요일에 우리 집 좀 와줄 수 있어. 청소하고 반찬 좀 만들어주고. 매주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이 먹으니까 집안일이 힘들어서 며느리가 해주면 좋지. 거절할 수 없었다. 신혼집을 마련해 주신 은혜. 그 빚은 평생 갚아야 한다는 압박감. 매주 토요일 아침 나는 강남으로 향했다. 시아버지의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지만 청소할 곳은 끝이 없었다. 화장실, 거실, 방 3개, 발코니. 먼지 하나 없이 닦아내야 했다. 그리고 반찬. 일주일치 반찬과 각기 다른 국 7가지. 시아버지는 같은 국을 이틀 연속 먹는 걸 싫어하셨다. 미역국, 된장국, 김치찌개, 북어국, 콩나물국, 시래기국, 육개장 알았지? 오후 내내 부엌에서 보냈다. 손은 칼에 베이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 시아버지 소유의 원룸 건물에 들렀다. 3층 세입자, 월세 2달 밀렸어. 받아와. 처음엔 차마 문을 두드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냉정했다. 그게 내 일이야. 내가 늙어서 못 다니잖아. 월세 독촉, 건물 관리, 청소, 요리. 주말은 내게 지옥이었다.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도 좀 도와줄 수 없어? 아버지 일인데 내가 왜? 너는 며느리잖아. 그렇게 나는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하인이 되어갔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확인한다. 나는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누워있다. 10년을 견뎠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쓰러진 걸까? 아니, 왜 진작 쓰러지지 않았을까? 창밖으로 비가 내린다. 빗소리가 묘하게 평온하다. 이제야 쉴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이것도 잠시뿐일까? 병원 침대,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는다. 진통제를 맞았는데도 머리가 지끈거린다. 아니, 어쩌면 약 때문이 아니라 떠오르는 기억들 때문인지도 모른다. 시아주버니, 큰아들 내외. 그들이 처음 미국에서 돌아왔던 날을 잊을 수가 없다. 결혼 6개월 만이었다. 형님 오늘 들어오신대. 아버지가 집 완벽하게 치우라고 하셨어. 남편의 말에 나는 전날부터 준비했다. 평소보다 2배로 반찬을 만들고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닦아냈다. 화장실 타일에 곰팡이까지 칫솔로 문질렀다.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나는 큰아들 내외에게 잘 보이고 싶었다. 같은 며느리로서 동질감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오후 3시 현관문이 열렸다. 아버님,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 옆에는 우아한 원피스를 입은 여자. 그들에게서는 세련됨이 묻어났다. 형님, 형수님 안녕하세요. 남편이 허리를 굽실거렸다. 나도 따라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큰 며느리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시선이 차가웠다. 아니, 무관심에 가까웠다. 아, 네 박서연이에요. 악수도 없이 그녀는 안으로 들어갔다. 명품 핸드백을 소파에 던지며 앉았다. 아버님 집이 깨끗하네요. 가정부 새로 구하셨어요? 아니, 둘째 며느리가 매주 와서 해. 시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박서연은 나를 다시 봤다. 이번엔 약간의 동정이 섞인 눈빛이었다. 그 시선이 더 불편했다. 수고하시네요. 그게 끝이었다. 그 이후 그녀는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저녁 식사 자리. 나는 부엌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다. 진우야, 회사는 어때? 승진 이야기 나왔어. 시아버지는 큰아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네, 아버지. 내년에 이사 진급 예정입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소연이 아버지도 좋아하시겠어. 저희 아버지는 사위 자랑이 대단하세요. 박서연이 우아하게 웃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식탁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진수야, 너는 장사 잘 돼. 네, 아버지 그럭저럭요. 그럭저럭이 뭐야? 제대로 해야지. 형 좀 봐라. 남편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수세미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로부터 1년 후 큰아들 내외가 미국으로 다시 떠난 후 상황은 더 명확해졌다. 며느리야, 다음 주에 진은혜가 한국 들어와. 반포 아파트 청소 좀 해줘. 시아버지는 강남 아파트 외에 반포에도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 평소엔 전세를 주다가 큰아들이 귀국할 때면 비워뒀다. 네, 아버님. 반포 아파트는 30평대였다. 몇 달간 비워둔 탓에 먼지가 수북했다. 완벽하게 해놔. 서연이가 까다로워. 이틀에 걸쳐 청소했다. 에어컨 필터까지 분해해서 씻었다. 침대 시트는 새 걸로 갈고 화장실엔 방향제를 뿌렸다. 그리고 냉장고를 채웠다. 과일, 야채, 고기, 우유. 시아버지가 준 돈으로 장을 봤다. 영수증 챙겨. 나중에 정산해야지. 영수증을 모아 시아버지께 드렸다. 그는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말했다. 딸기가 왜 이렇게 비싸? 다음엔 더 싸게 사. 네. 큰아들 내외가 머무는 2주 동안 나는 격일로 반포를 오갔다. 냉장고를 채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청소를 했다. 동서 수고해요. 박서연은 문 앞에서만 인사했다. 집 안으로 들이는 법이 없었다. 형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바쁘시죠?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명절은 전쟁이었다. 며느리야, 일찍 와서 음식 준비 좀 해줘. 진은혜는 늦게 온대. 추석 전날부터 시아버지 댁에 갔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었다. 밤 11시까지 부엌에서 일했다. 다음 날 아침 박서연이 나타났다. 아, 벌써 다 준비하셨네요. 전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형님. 편히 계세요. 그럼 죄송해요. 제가 요즘 손목이 안 좋아서. 그녀는 거실에 앉아 남편과 대화를 나눴다. 나는 혼자 상을 차렸다. 제사상? 시아버지는 꼼꼼히 확인했다. 이게 뭐야? 부고포가 이렇게 작아.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다시 됐어, 됐어. 그냥 올려. 차례를 지내는 동안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제사 음식을 치우고 식사 준비를 했다. 동서 항상 고생 많으세요. 박서연이 부엌에 들어와 말했다. 하지만 손은 까딱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수 씨가 복이 많으시네요. 아내가 이렇게 잘하시니.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다. 진우는 대기업 다니니까 바쁘잖아. 그리고 서연이는 교수 딸이야. 집안일 시킬 수가 없어. 시아버지는 노골적이었다. 넌 교사니까 방학도 있고 시간 여유 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너희 신혼집도 마련해줬고. 모든 일은 내 몫이었다. 강남 청소, 반포 청소, 원룸 건물 관리, 월세, 독촉, 명절 음식, 제사 준비. 박서연은 명절 때만 얼굴을 비쳤다. 그것도 식사 시간에 맞춰서. 서연이는 바빠. 논문도 써야 하고. 시아버지의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에게도 등급이 있었다. 교수 집안 딸과 청소부 딸, 대기업 직원의 아내와 프랜차이즈 사장의 아내. 나는 언제나 아래였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이 들렸다. 그래도 참아야지.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야.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 하지만 너 지금 건물에서 사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엄마는 월세방에서 사는데. 맞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남의 집을 청소하며 월세방에 살고 계셨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부자시잖아.
나중에 유산도 받을 거고. 조금만 참아. 유산. 그 말이 나를 묶었다. 참으면 된다. 견디면 된다.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다. 핸드폰이 진동한다. 남편이다. 여보, 괜찮아? 아버지가 화나셨어. 다음 주에 형님 들어오는데 반포 청소 누가 하냐고. 나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 10년 동안 나는 2등 며느리였다. 아니, 며느리가 아니라 가정부였다. 그것도 무급 가정부. 진동이 멈춘다. 그리고 다시 울린다. 이번엔 시아버지다. 나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는다.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다. 새벽 4시 간호사가 들어와 혈압을 잰다. 나는 눈을 감은 척한다. 환자분,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푹 쉬세요. 쉬라고. 1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어본 적 없는 내가. 간호사가 나간다. 다시 고요해진 병실. 천장의 얼룩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한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사람이 아니라 도구가 된 건.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입니다. 의사의 말에 나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드디어 내 아이가 생긴다. 이 지옥 같은 삶에 작은 빛이 생기는 것 같았다. 여보, 우리 아기 생겼대. 남편에게 전화했다. 그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아, 그래?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다.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그래. 잘 됐네. 근데 토요일에 올 수 있지? 청소랑 반찬은 해야 되니까. 네, 임신이 무슨 병이야? 괜찮아. 애들 다 일하면서 나. 조심해서 오기만 하면 돼. 전화를 끊고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임신 축하 한마디 없이 청소 이야기부터 하는 시아버지. 임신 8주, 입덧이 시작됐다. 아침마다 토했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났다. 그런데도 토요일엔 강남으로 가야 했다. 며느리야, 왜 이렇게 늦어? 벌써 11시야. 죄송해요, 아버님. 입덧이 심해서. 입덧. 약한 소리 하지 마. 주방에서 고기를 볶는데 냄새에 속이 뒤집혔다.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제대로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입을 헹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다. 갈비찜을 만들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였다. 손이 떨렸다. 어지러웠다. 이번 주는 미역국 빼. 지난주에도 미역국이었잖아. 네, 아버님. 오후 4시까지 일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반찬 만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묵직하게 당기는 통증. 괜찮아. 조금만 참자. 임신 10주, 응급실, 그날도 토요일이었다. 며느리야, 오늘 얼른 건물에 전구 나간 데가 있대. 갈아 끼우고 와. 아버님, 오늘은 좀 힘들어서. 뭐가 힘들어?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게 뭐가 힘들어? 원룸 건물 3층까지 계단을 올랐다. 숨이 찼다. 배가 계속 당겼다. 전구를 갈아 끼우려고 의자 위에 올라갔다. 그때였다. 핑하고 눈앞이 하얘졌다. 의자에서 떨어졌다. 바닥에 쓰러지며 배를 부딪혔다. 으악! 통증이 밀려왔다. 아랫배가 찢어지는 것 같았다. 세입자가 나를 발견하고 119를 불렀다. 응급실. 의사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유산되었습니다. 무리하셨나요? 무리. 그렇다. 나는 무리했다. 임신한 몸으로 청소하고 요리하고 계단을 오르고 의자 위에 올라갔다. 죄송합니다. 의사가 사과할 일이 아닌데.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이 왔다. 하지만 위로는 없었다. 아버지가 화나셨어. 왜 조심하지 않았냐고. 미안해. 다음에 조심해. 아버지 일할 땐 무리하지 말고.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시아버지 일을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었다. 시아버지는 병문안도 오지 않았다.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 다음 주 토요일엔 올 수 있지? 진은혜가 또 들어온대. 네, 아버님. 나는 대답했다. 기계적으로. 퇴원 후 어머니가 찾아왔다. 괜찮아. 딸아, 다음에 또 가지면 돼. 엄마, 그래도 내가 참아야 해. 시댁이 부자잖아. 조금만 더 견디면. 또 견디라는 말. 나는 울음을 삼켰다. 유산 후 2주 몸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강남으로 향했다. 얼굴이 왜 그래? 좀 쉬었으면 괜찮아졌을 텐데. 시아버지의 첫마디였다. 죄송해요, 아버님. 서연이 봐라. 애 둘 낳고도 멀쩡하던데. 넌 왜 그렇게 약해? 큰 며느리 서연은 미국에서 두 아이를 낳았다. 물론 그녀는 가정부를 두고 산후조리원에서 한 달을 보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청소를 시작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자궁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가끔 통증이 왔다. 며느리야, 화장실 배수구 막혔어. 뚫어줘. 무릎을 꿇고 배수구를 뚫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흘릴 수 없었다. 결혼 5년 차, 두 번째 임신, 기적처럼 다시 임신했다. 이번엔 조심하리라 다짐했다. 절대 무리하지 않겠다고. 아버님, 저 다시 임신했어요. 이번엔 조금만 쉬게 해주세요. 알았어. 대신 평일에 좀 더 해놔. 토요일에 못 오는 거 감안해서. 평일. 평일엔 학교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퇴근 후 강남으로 갔다. 밤 10시까지 청소하고 반찬을 만들었다. 결국 한 주도 쉬지 못했다. 임신 12주, 또다시 응급실, 이번엔 계단에서였다. 원룸 건물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뎠다. 굴러 떨어졌다. 머리를 부딪혔고 배를 또 부딪혔다. 아기, 내 아기. 119가 왔다. 이번에도 같은 병원 응급실이었다. 같은 의사가 나를 봤다. 그의 눈에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또 유산입니다. 환자분, 제대로 쉬지 않으시면 계속 이럴 겁니다. 알아요. 임신은 병이 아니지만 초기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유산 경력이 있으면. 의사의 말이 메아리처럼 들렸다. 두 번이나 내 아이를 잃었다. 두 번째 유산 후 이번에도 시아버지는 오지 않았다. 또 그랬어. 넌 왜 이렇게 약해? 서연이는 애 둘 다 건강하게 낳았는데. 전화로 타박만 들었다. 남편은 한숨만 쉬었다. 아이는 나중에 가지면 되지 뭐. 위로가 아니었다. 그저 귀찮다는 투였다. 나는 혼자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대답은 없었다. 며느리야, 이번 주는 진은혜가 들어온다고 했지? 반포 청소 꼭 해야 해. 아버님, 아직 몸이. 됐어. 청소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진우 며느리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결국 나는 갔다. 반포 아파트로. 청소하고 냉장고 채우고 화장실 닦고 모든 게 끝난 후 나는 빈 아파트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울었다.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다. 내 아이 둘.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채 보낸 아이들. 미안했다. 엄마가 약해서, 엄마가 참지 못해서 손으로 배를 어루만진다. 텅 빈 배. 10년 동안 아이는 없었다. 두 번의 유산 후 다시는 임신하지 못했다. 의사는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일 수 있다고 했다. 내가 내 아이들을 죽인 것이다. 아니, 시아버지가, 이 가족이, 이 집안이 내 아이들을 죽였다. 핸드폰이 또 울린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다.
받지 않는다.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내 아이들에게 맹세한다. 병원 침대, 오전 6시, 창밖이 밝아온다. 간호사가 아침 약을 가져왔다. 잠 못 주무셨어요? 눈이 퉁퉁 부으셨네. 괜찮아요. 밤새 울었다. 10년 전 잃어버린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족쇄를 떠올렸다. 나를 이 지옥에 묶어둔 가장 강력한 사슬. 바로 엄마였다. 결혼 4년 차 어머니의 전화. 딸아. 집주인이 전세 빼달래. 다음 달까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갑자기 왜요? 집을 팔아야 한대. 어쩌지? 딸아. 전세금 올려달라는데. 우리 돈이 어디 있니? 5천만 원. 전세금을 5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남의 집 청소를 하며 근근히 살고 계셨다. 저축은커녕 매달 생활비도 빠듯했다. 엄마,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엄마 전세금 문제가 생겼어.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5천만 원? 그게 어디 있어? 나도 치킨집 운영하는데 빠듯해. 그럼 아버님께 여쭤볼까? 아버지한테? 미쳤어? 아버지가 그런 돈 줄 것 같아? 남편은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 어머니 전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나를 바라봤다. 찬찬히 뜯어보는 시선. 얼마? 5천만 원입니다. 5천. 적지 않은데. 제가 갚겠습니다. 천천히라도 꼭 갚을게요. 시아버지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갚긴 뭘 갚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 그래, 돈은 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내가 가진 빌라 중에 하나, 거기 내 엄마 들어가면 돼. 전세로. 나는 눈이 커졌다. 설마, 내가 나한테 빌린 돈으로 내 엄마가 내 집에 전세 들어가는 거야. 그럼 결국 저희 엄마는 내 세입자가 되는 거지. 월세는 없어. 전세니까. 근데 2년마다 계약 갱신해야 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 어머니를 인질로 잡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느리야, 내가 나한테 잘하면 내 엄마 전세금 올릴 일도 없고 쫓아낼 일도 없어. 알겠지? 협박이었다. 노골적인. 네, 아버님.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딸아. 정말 고마워. 시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어머니는 기뻐하셨다. 전세로 들어간 빌라는 깨끗하고 넓었다. 엄마, 근데 말을 꺼내려다 멈췄다. 어머니께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가 엄마를 인질로 삼았다는 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엄마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을. 시아버지께 정말 잘해드려야 해. 알았지? 네, 엄마. 어머니는 몰랐다. 자신이 족쇄가 되었다는 것을. 2년이 지났다. 어머니의 전세 계약 갱신 시기였다. 며느리야, 내 엄마 전세 갱신해야지. 네, 아버님. 요즘 전세금이 많이 올랐어. 이 동네도 개발되고 있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도 엄마니까 그냥 그대로 갱신해 줄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대신 역시 조건이 있었다. 앞으로 일주일에 2번 와. 토요일하고 수요일. 수요일엔 저녁 식사 준비만 하면 돼. 일주일에 2번. 평일까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고개를 숙였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강남으로 달려갔다.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했다.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했다. 시아버지는 까다로웠다. 오늘은 생선구이 먹고 싶어. 고등어 말고 갈치로. 네, 아버님. 마트를 뛰어다녔다.
갈치를 사서 손질하고 구웠다. 된장찌개도 끓여. 어제 먹은 김치찌개 말고. 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모든 게 끝났다. 집에 도착하면 밤 10시. 다음 날 아침 7시에 출근해야 했다. 여보, 힘들어. 평일까지 가는 건 너무해.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그럼 내 엄마 쫓겨나도 돼? 아버지가 널 위해서 해주는 건데 감사하게 생각해. 감사. 이게 감사해야 할 일인가? 딸아. 엄마가 요즘 허리가 너무 아파. 어머니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고 계셨다. 70이 가까운 나이에.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용돈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시집살이 하느라 힘든데. 엄마가 손 벌리면 되니. 엄마, 그리고 엄마는 일해야 해. 가만히 있으면 우울해져. 어머니는 자존심이 강하셨다. 딸에게 손을 벌리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셨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엄마,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요. 괜찮아. 딸아, 아니에요. 받으세요. 50만 원. 내 월급의 상당 부분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남편은 또 투덜거렸다. 장모님한테까지 돈을 줘? 우리도 빠듯한데? 엄마가 아프시대. 내 돈으로 드리는 거야. 내 돈? 부부 재산이 따로 있어? 싸움은 일상이 되었다. 또 2년이 지났다. 며느리야, 전세 갱신인데 이번엔 좀 올려야겠어. 이 동네 전세가 2천만 원은 올랐어. 그래도 내 엄마니까 1,000만 원만 올릴게. 나에게는 거금이었다. 아버님, 제가 갚을 테니 그냥. 너 돈 있어. 없었다. 저축은커녕 매달 어머니 용돈 드리기도 빠듯했다. 그럼 이렇게 하자. 1,000만 원은 내가 보태줄게. 대신 또 조건이었다. 넌 앞으로 내 건물들 관리를 전담해. 원룸 2채, 상가 건물 하나. 세입자 관리, 수리 요청, 월세 독촉 다 내가 해. 건물 관리인. 나는 무급 관리인이 되는 것이었다. 네, 아버님. 어머니를 위해. 또 고개를 숙였다. 세입자들의 전화가 쉴 새 없이 왔다.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요.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복도 전등이 나갔어요. 수업 중에도 전화가 왔다. 나는 쉬는 시간마다 전화를 받고 수리업체에 연락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동료 교사가 걱정했다.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었다. 밤에는 월세 독촉 문자를 보냈다. 3층 세입자님, 월세 입금 부탁드립니다. 밀린 월세를 받으러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세입자에게 욕을 먹었다. 나는 집주인도 아닌데. 딸아. 엄마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가 어느 날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시아버지가 엄마 전세 때문에 너한테 일을 시키는 것 같아서. 어머니는 눈치채고 계셨다. 아니에요, 엄마. 며느리니까 당연한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안심시켜야 했다. 미안해. 딸아. 엄마가 무능해서.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는 껴안고 울었다. 엄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지만 동시에 나를 가장 강하게 묶은 족쇄. 시아버지는 그걸 알았다. 내가 엄마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엄마를 이용했다. 핸드폰을 든다. 엄마에게 전화해야 할까?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이제 끝낼 거라고. 이혼할 거라고. 엄마는 또 걱정하실 것이다. 당신 때문이라고 자책하실 것이다. 눈물이 또 흐른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요. 병원 침대, 오전 9시.
의사가 회진을 돌아왔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하지만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합니다. 일주일요? 네. 검사 결과 극심한 영양실조와 만성 피로 증후군이 의심됩니다. 제대로 쉬지 않으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사가 나간 후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일주일. 10년 만에 처음 맞이하는 긴 휴식.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중학교 2학년 아버지의 죽음. 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담임 선생님의 말에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아빠. 아침에 웃으며 나가신 아빠가.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다. 조의금이 겨우 300만 원이네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비어 있었다. 장례를 치르고 49제를 지낸 후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따님 어머니시죠? 김철수 씨 빚 6억 원 갚으셔야 합니다. 낯선 남자들이 집에 찾아왔다. 뭐, 빚이요? 어머니는 몰랐다. 아버지가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렸다는 것을. 여기 차용증 있습니다. 한 달 안에 갚지 않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당시 우리 집 전세금이 3천만 원이었다. 아줌마, 이번 달까지 나가줘야겠어요.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했대요.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죄송합니다. 그 돈은 바로 채권자들에게 갔다. 나머지 채무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천천히 갚겠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다. 남은 돈으로 월세방을 얻었다. 3평짜리 작은 방. 엄마, 나 학교 그만둘까? 무슨 소리야? 너는 공부해야 해. 어머니는 하루에 새 집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왔다. 나는 학교 끝나고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다. 학생, 미성년자는 밤 10시 이후 근무 안 돼요. 제발이요. 엄마가 아파서 돈이 필요해요.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허락했다. 공부할 시간은 없었다. 수업 시간에 졸았다. 너 요즘 왜 그러니? 성적이 엉망이잖아. 담임 선생님이 불렀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어? 선생님한테 말해봐. 말할 수 없었다. 창피했다. 아버지의 빚, 월세방, 엄마의 청소일. 기적처럼 교대에 붙었다. 등록금이 저렴한 곳. 엄마, 나 교대 붙었어. 정말. 우리 딸이. 어머니는 울며 웃으셨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등록금 고지서를 받았다. 한 학기에 200만 원. 장학금을 받아도 100만 원은 내야 했다. 엄마가 마련할게. 걱정하지 마. 어머니는 더 많은 집을 청소했다. 허리가 휘어졌다. 나는 과외 알바를 3개씩 했다. 잠은 하루에 4시간. 언니,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은데. 룸메이트가 걱정했다. 응,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다. 하지만 버텨야 했다. 김철수 씨, 부인 맞으시죠?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아직도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10년 넘게 안 갚으셨잖아요. 이자가 복리로 붙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과로로 인한 실신입니다. 당분간 푹 쉬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나는 눈물을 삼켰다. 엄마, 괜찮아요? 딸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었다. 빚을 남기고 간 아버지. 하지만 그 빚은 우리가 짊어져야 했다. 교사가 되었다. 첫 월급은 180만 원. 엄마, 이거 받으세요. 100만 원을 드렸다. 딸아, 너도 돈 필요한데. 괜찮아요. 엄마가 이제 좀 쉬세요. 어머니는 여전히 청소 일을 하셨다. 빚 때문에
나는 그때 26살이었다. 38살까지 빚을 갚아야 했다. 12번의 맞선에서 퇴짜를 맞았다. 댁에 빚이 있다고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죄송하지만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과는 13번째 맞선. 진수를 만났다. 우리 집도 빚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 갚았지만 그는 이해한다고 했다. 시아버지를 만났을 때도 솔직하게 말했다.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빚을 갚고 계세요. 아직 1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래. 그럼 빨리 갚아야겠네. 결혼하면 내가 더 열심히 갚으면 되지. 나는 그 말을 희망으로 받아들였다. 결혼하면 남편과 함께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이번 달 돈 안 들어왔는데요? 채권자가 전화했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결혼 준비하느라. 결혼했으면 더 갚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있잖아요. 형편이 남편은 돈을 주지 않았다. 그건 내 집안 빚이잖아. 내가 왜 갚아? 하지만 부부잖아. 부부여도 빚까지 떠안을 순 없어. 내가 갚아. 결국 나는 혼자 갚았다. 며느리야, 내 엄마 빚 얼마 남았어? 시아버지가 물었다. 2천만 원 정도요. 내가 빌려줄까? 정말요? 희망이 보였다.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대신 조건이 있어. 이자는 없어. 근데 갚을 때까지 넌 내 일을 해야 해. 일이요? 청소, 반찬, 건물 관리 다 내가 해. 알겠지? 노예 계약이었다. 그리고 이건 비밀이야. 내 남편한테도 말하지 마. 남편 명의로 땅 증여할 때 세금 때문에 내 이름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도 비밀이야. 알았지? 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른 선택이 없었다. 엄마, 다 갚았어요. 정말. 이제 우리 자유야? 어머니는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자유는 없었다. 시아버지의 일은 계속되었다. 빚은 갚았지만 내 엄마는 여전히 내 집에 사니까. 알지? 족쇄는 빚에서 전세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며느리야, 세금 문제 때문에 이 땅을 진수 명의로 해야 해. 시아버지가 땅 한 필지를 증여했다. 시가 5억 원짜리.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리고 이 건물도. 너희 사는 건물 말이야. 진수 명의로 해줄게. 3층짜리 건물. 시가 10억 원.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은 기뻐했다. 나도 기뻤다. 드디어 우리도 재산이 생겼다고.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 재산은 남편 명의였고 이혼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알았다. 어렴풋이. 하지만 외면했다. 이혼할 일은 없을 거라고 믿었다. 아버지의 빚. 그 빚이 내 인생을 망쳤다. 아니, 빚 자체가 아니라 가난이 나를 망쳤다. 가난했기에 시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가난했기에 엄마를 인질로 잡혔다. 가난했기에 노예처럼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 그것도 결혼 후 증여받은 것이라면 재산 분할 대상이라는 것을. 변호사를 만나야겠다. 이혼하고 재산을 분할받고 엄마와 함께 새로 시작해야겠다. 핸드폰을 든다.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친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위한 선택을 한다. 병원 침대,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다. 네,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이용건으로요. 퇴원하시면 언제든 오세요. 초회 상담은 무료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다. 무섭지만 해야 한다. 이제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결혼 9년 차 겨울, 시아주버니 귀국 소식이 들렸다. 며느리야, 진은혜가 다음 달에 완전히 귀국한대. 미국 발령 끝났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다.
반포 아파트 완전히 정리해야 해. 이번엔 가족 다 같이 들어올 거야. 네, 아버님. 그리고 진우가 승진해서 이사가 됐어. 축하 파티도 해야지. 큰아들. 시아버지의 자랑. 나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2주 동안 반포 아파트를 정리했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장판을 갈고 화장실을 리모델링했다. 이 돈은 아버지가 내시는 거죠? 남편에게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 돈으로 하면 안 되지. 시아버지는 2천만 원을 주었다. 이걸로 해. 영수증 다 챙겨. 2천만 원으로 30평 강남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라니. 나는 저렴한 업체를 수소문했다. 직접 페인트 칠도 했다. 아줌마, 이거 전문가가 해야 하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무릎을 꿇고 장판을 깔았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며느리야, 냉장고 채워놔. 진우네 애들이 좋아하는 거로. 네, 아버님.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소연이한테 물어봐. 큰 며느리에게 전화했다. 형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아, 우리 큰애는 유기농만 먹어요. 작은 애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글루텐 프리로 해주세요. 유기농, 글루텐 프리. 나는 백화점을 돌며 장을 봤다. 100만 원이 훌쩍 넘었다. 영수증 주세요. 시아버지에게 영수증을 드렸다. 뭐야, 왜 이렇게 비싸? 100만 원이 넘어. 아이들 음식이 특별해서. 됐어. 50만 원만 줄게. 나머지는 내가 내. 네, 넌 작은 엄마잖아. 조카들한테 선물이라고 생각해. 50만 원을 내 돈으로 냈다. 공항에 마중을 나갔다.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나. 형님, 남편이 손을 흔들었다. 큰아들 가족이 나타났다. 두 아이를 데리고. 삼촌. 아이들이 남편에게 달려갔다. 어머, 많이 컸네. 선물 있어. 준비한 장난감을 주었다. 고마워요. 아이들은 곧 관심을 잃었다. 와, 깨끗하네요. 누가 청소했어요? 서연이 둘러보며 물었다. 제가 했어요, 형님. 아,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벽지 색이 좀 이상한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다시.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다시 할게요. 서연은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표정은 불만투성이었다. 며느리야, 이번 주 토요일에 진우 승진 축하 파티 해야지. 네, 아버님. 몇 분 오시는데요? 친척들 부르면 한 20명. 20명. 강남 아파트에서. 음식은 제가 다 준비하는 거죠? 당연하지. 넌 요리 잘하잖아. 3일 동안 준비했다. 갈비찜, 잡채, 전, 샐러드, 과일 플래터. 파티 당일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요리를 시작했다. 어머, 정성이 대단하시네요. 친척들이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진우야, 축하한다. 이사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아버지는 큰아들을 끌어안았다. 우리 아들 자랑스러워.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서연이 부엌에 들어왔다. 아니에요, 형님. 괜찮아요. 그녀는 거실로 돌아갔다.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었다. 밤 10시 손님들이 다 갔다. 며느리야, 내일 와서 뒷정리 좀 해줘. 네, 아버님. 집에 돌아왔을 때 자정이 넘었다. 여보, 너무 힘들어. 남편에게 하소연했다. 그래도 형님 축하해줘야지. 한 번만 참아. 한 번, 항상 한 번만이었다. 큰아들 가족이 귀국한 후 내일은 배로 늘었다. 일주일에 2번 강남 시아버지 댁. 한 달에 2번 반포 아파트 청소. 명절, 제사, 집안 행사. 건물 세채 관리. 월세 독촉. 그리고 학교 업무. 선생님, 요즘 실수가 잦으세요. 교감 선생님이 불렀다. 죄송합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건강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다. 체중이 10kg 빠졌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밤에는 악몽을 꿨다. 시아버지가 나를 쫓아오는 꿈. 끝없이 청소하는 꿈.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침대에서 떨어졌다. 여보, 여보. 남편이 달려왔다. 괜찮아. 그냥 어지러워서.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어지럼증은 계속되었다. 이석증입니다.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일 수 있어요. 치료하면 나아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네. 처방전을 받았다. 하지만 휴식은 불가능했다. 며느리야, 다음 주에 진은혜 완전히 한국 정착한다고 반포에서 파티한대. 너 준비 좀 해줘. 아버님, 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뭐가 안 좋아? 이석증. 그거 약 먹으면 되잖아. 하지만 진우가 완전 귀국하는 건데 축하해줘야지. 너 며느리 맞아. 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반포 아파트를 또 청소했다. 어지럼증 약을 먹으며. 동서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형님. 무리하지 마세요. 말만 그럴듯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냉장고를 채우고 꽃을 장식하고 요리를 준비했다. 며느리야, 내일 몇 시에 올 거야? 아침 8시에 가겠습니다. 응. 그리고 강남 우리 집도 청소 좀 해줘. 진은혜가 인사하러 오거든. 네. 그럼 두 곳을 다요? 응. 반포는 오전에 하고 강남은 오후에. 할 수 있지? 네.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새벽 6시에 일어났다. 어지럼증이 심했다. 약을 먹고 반포로 갔다.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하고 오후 2시 강남으로 이동했다. 또 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오후 5시 원룸 건물 월세 독촉. 계단을 오르는데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리고 쓰러졌다. 그렇게 119에 실려왔다. 핸드폰이 또 울린다. 시아버지다. 문자가 왔다. 며느리야, 병원비는 내가 내는 거야. 내 실수로 쓰러진 건데 우리가 왜 내? 손이 떨렸다. 10년. 10년 동안 이런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 이제 끝이다. 답장을 쓴다. 아버님, 이혼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병원 침대, 오후 5시. 전송 버튼을 누른 지 10초.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시아버지, 남편, 시아버지, 남편, 시아버지. 나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돌렸다. 진동만 계속 느껴졌다. 이제 시작이구나. 심호흡을 했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30분 후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당신 미쳤어? 남편이 들어왔다. 얼굴이 새빨갰다. 조용히 해. 여긴 병원이야. 조용히 하라고? 지금 무슨 문자를 보낸 거야? 남편이 핸드폰을 내 얼굴 앞에 들이댔다. 보이는 대로야. 이혼하겠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화나셨는지 알아? 알아. 그래서 전화 안 받는 거야. 남편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10년을 살아놓고 갑자기 왜 이래? 10년이면 충분히 길었어. 나는 침대에 등을 기댔다. 생각보다 마음이 편했다. 당신 엄마 생각은 해봤어? 엄마 전세 어떻게 할 건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뭘 알아서 해? 돈이 있어? 당신 월급으로 전세금 마련할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간호사가 들어왔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너무 크게 말씀하시면 알았어요. 남편이 소리쳤다. 간호사가 놀라 나갔다. 당신 재산 분할 생각하는 거지? 남편이 냉소를 띠며 말했다. 당연하지. 결혼 후 받은 재산은 분할 대상이잖아. 아, 웃기네. 그게 4명인 거 알아?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거야. 결혼 후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야. 변호사한테 들었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변호사? 벌써 변호사까지 만났어? 아직이야. 근데 곧 만날 거야. 당신, 정말,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나는 움찔했다. 순간 남편도 자신의 손을 보고 멈칫했다. 나가줘. 피곤해. 아직 할 말이. 나가. 안 그러면 간호사 부를 거야. 남편은 이를 갈며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1시간 후 어머니의 전화. 피할 수 없는 전화였다. 여보세요, 엄마. 딸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뭐?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 10년 동안 참았어. 그래도 이혼은 어머니는 흐느꼈다. 엄마 때문이지. 엄마 전세 때문에 참고 산 거지? 엄마, 미안해. 딸아, 엄마가 짐이 돼서, 엄마가 무능해서.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나도 눈물이 났다. 엄마,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아이도 2번이나 잃었어. 매일 노예처럼 살았어. 알아. 딸아, 엄마가 다 봤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 전세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어떻게? 무슨 돈으로? 재산 분할 받으면 돼. 남편 명의 땅이랑 건물, 반은 내 거야.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게 가능해? 응. 변호사가 가능하대. 거짓말이었다. 아직 변호사를 만나지 않았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한 정보로는 가능했다. 딸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나는 또 울었다. 며느리야, 시아버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얼굴은 평온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다. 아버님, 아프다면서? 많이 좋아졌어. 네. 좀. 그래. 젊은 사람이 금방 회복되지. 시아버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며느리야, 어제 문자 말인데. 네. 농담이지? 아닙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10년을 살아놓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 뭐가 못 살겠어? 내가 너한테 뭘 못해줬는데. 나는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다. 뭘 못해주셨냐고요? 그래. 집도 마련해줬고 네 엄마 전세도 해결해줬고 빚도 갚아줬잖아. 그 대가로 저를 노예로 부렸잖아요. 노예.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가 시아버지 집안일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일주일에 2번요? 건물 세채 관리하는 것도요? 큰 며느리는 안 하는데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소연이는 다르잖아. 교수 딸이고 진우는 대기업 다니고. 그럼 저는 뭐예요? 청소부 딸이니까 청소나 하라고요? 그게 아니라 맞잖아요. 아버님은 처음부터 저를 하인으로 생각하셨어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들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너 이혼하면 내 엄마 어떻게 될지 알아. 쫓아내시겠죠. 알아요. 알면서도. 네. 그래도 이혼할 거예요. 시아버지는 이를 갈았다. 재산 분할 받을 생각하지 마. 내 변호사가 있어.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법은 제 편이에요. 결혼 후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거든요. 그게 어디 있어? 증거가 있어. 증여 서류 있잖아요. 남편 명의로 된. 그건 내가 내 아들한테 준 거야. 너랑 무슨 상관이야? 결혼. 후에 받았으니까 상관 있어요. 시아버지는 코웃음을 쳤다. 너 같은 게 변호사비는 어떻게 낼 건데? 돈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돈이 없었다. 그러게. 돈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고 앉았네. 시아버지가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내 엄마한테 다음 달까지 나가라고 통보했어. 전세 계약해지. 이혼하겠다는데 내가 왜 내 엄마를 내 집에 살게 해줘. 나는 이불을 움켜쥐었다. 76개의 부재중 전화. 시아버지 30통, 남편 40통, 어머니 6통. 문자는 100개가 넘었다. 당장 집에 와 이혼 취소해. 내 엄마 쫓아낼 거야. 미친년. 10년을 물거품으로 만들 거야. 재산 분할? 꿈깨. 한 푼도 못 받아. 아버지가 변호사 선임하셨어. 너 망해. 나는 핸드폰을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인터넷을 검색했다. 무료 법률 상담, 이혼 전문 변호사 무료 상담, 법률구조공단 하나씩 전화번호를 적었다. 언주야, 나 민서야. 대학 동기 민서였다. 민서야. 소식 들었어. 괜찮아? 어떻게 알았어? 내 남편이 공동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니더라. 내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해서 당황스럽다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구나. 언주야, 무슨 일이야? 진짜 이혼하려고? 응. 왜? 갑자기가 아니야. 10년 동안 참았어. 민서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시아버지의 학대, 무급노동, 2번의 유산, 엄마의 인질. 세상에. 언주야, 나 몰랐어. 미안해. 괜찮아. 내가 말 안 했으니까. 변호사는 구했어? 아직? 돈이 없어서.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여성 인권 전문이야. 소개해 줄게. 정말? 응. 그리고 변호사비.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민서야. 고마워. 하지만. 됐어. 우린 친구잖아. 나중에 갚으면 돼. 전화를 끊고 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무섭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엄마는 쫓겨날 것이고 재산 분할은 쉽지 않을 것이고 시아버지는 온갖 방법으로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노예로 살 수 없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엄마를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싸우겠다.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핸드폰 메모장을 켰다. 해야 할 일. 변호사 상담. 증거 자료 확보, 사진, 문자, 통화 녹음. 엄마 전세 문제 해결. 이혼 소송 준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긴 싸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지지 않겠다. 병원 퇴원 날 일주일 후. 환자분 많이 회복되셨어요. 하지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푹 쉬세요. 의사의 당부를 듣고 병원을 나섰다. 민서가 차를 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서 당분간 지내. 알았지? 고마워, 민서야. 시댁으로는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짐은 나중에 찾으러 가면 된다. 차 안에서 핸드폰을 켰다. 200개가 넘는 부재중 전화와 문자. 모두 삭제했다. 3일 후 법률사무소. 김원주 씨 맞으시죠? 저는 변호사 이지혜입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민서한테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네. 자,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우선 결혼 생활부터. 나는 10년의 이야기를 풀어놨다. 시아버지의 착취, 큰며느리와의 차별 대우, 2번의 유산, 무급 노동, 엄마의 인질,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 이지혜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하며 들었다. 증거 자료가 있나요? 사진 몇 장이요. 청소하던 모습, 건물 관리하던 것들. 핸드폰을 보여줬다. 문자는요? 시아버지가 보낸 지시 문자들 있어요. 토요일에 와서 청소해라, 반찬 준비해라, 월세 독촉해라, 이런 것들이요. 좋아요. 그거 다 증거가 돼요. 정말요? 네. 그리고 재산분할 건인데. 이지혜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땅 한 필지, 건물 하나죠? 네. 땅은 5억, 건물은 10억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결혼 후에 증여받은 거죠? 네. 결혼 3년 차, 5년 차예요. 그럼 재산분할 대상이 맞아요. 기여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0%까지 가능합니다. 진짜요? 가슴이 뛰었다. 다만 상대방이 강하게 반발할 거예요. 시아버지가 좋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서요? 네. 한 푼도 못 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건 협박이에요. 법은 언주 씨 편입니다. 이지혜 변호사가 미소를 지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조정 신청.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산분할 청구 7억 5천만 원 15억에 50%.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위자료 사유는 정신적 학대, 경제적 착취, 부당한 노동 강요입니다. 이지혜 변호사가 설명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전면 부인할 거예요. 재산분할도 거부하고 위자료도 거부하겠죠. 그럼 걱정 마세요. 우리한텐 증거가 있어요. 딸아, 이번 달 말까지 나가야 한대. 어머니가 울먹이며 전화했다. 엄마, 걱정 마. 제가 해결할게요. 나는 저축한 돈을 모두 끌어모았다. 2천만 원. 친구들에게 빌렸다. 민서가 1,000만 원, 다른 친구들이 500만 원. 그리고 학교 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았다. 1,500만 원. 총 5천만 원. 엄마, 이걸로 작은 전세 구해요. 딸아, 이도. 괜찮아요. 제가 갚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어떻게 갚을지 막막했다. 하지만 어머니를 거리에 내놓을 순 없었다. 2주일 후 첫 조정 기일. 법원 조정실.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피신청인 측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조정위원이 말했다. 상대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재산분할 청구는 부당합니다. 해당 재산은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신청인과 무관합니다. 결혼 후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이지혜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리고 위자료 청구 사유인 정신적 학대, 경제적 착취는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지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사진, 문자, 통화 녹음, 병원 진단서. 신청인은 10년 동안 무급으로 시댁 건물 3채를 관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경제적 착취입니다. 상대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리고 과로로 인해 2번의 유산을 경험했고 최근 이석증으로 쓰러져 입원했습니다.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 모든 게 시댁의 과도한 요구 때문입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살펴봤다. 피신청인 측, 이에 대한 해명이 있으신가요?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우리가 강요한 적 없어요. 앉으세요. 조정위원이 제지했다. 증거를 보면 청소해라,
반찬 준비해라는 지시성 문자가 수백 건 있습니다. 이게 자발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속삭이듯 시아버지를 진정시켰다. 조정 결렬.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합니다. 첫 조정은 실패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이제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지혜 변호사가 말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요. 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 3개월 후 소송 진행. 신청인 측 증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정. 나는 증인석에 섰다. 신청인은 10년 동안 시댁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지혜 변호사가 물었다. 일주일에 2번 시아버지 댁 청소와 요리, 건물 세채 관리, 월세, 독촉, 명절 제사 준비. 하나씩 나열했다. 이에 대한 대가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시댁 소유 건물에 전세로 살고 있었고 시아버지가 쫓아낼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경고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증거 조사가 이어졌다. 사진, 문자, 녹음, 병원 기록. 재판부는 꼼꼼히 검토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졌다. 먼저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다. 시아버지의 건물 임대료 신고 내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누군가 제보했다. 나는 아니었다. 하지만 짐작은 갔다. 가정부 아줌마. 시아버지가 5년 전 쫓아낸 그 가정부. 그녀가 복수를 시작한 것이다. 세무조사 결과 시아버지는 10년간 임대료를 축소 신고했다. 추징금이 무려 8억 원. 그리고 큰아들 진우의 문제도 터졌다. 회사에서 횡령 혐의로 내부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해외 출장비를 부풀려 청구하고 접대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들통났다.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진우가 시아버지에게 손을 벌렸다. 얼마? 5억 원이 필요해요. 시아버지는 돈을 줬다. 하지만 진우는 그 돈으로 미국행 비행기표를 샀다. 도망친 것이다. 이 배신자 같은 놈. 시아버지는 분노했지만 이미 늦었다. 6개월 후 1심 판결.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7억 원을 지급하라. 시아버지가 의자를 쳤다. 그리고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항소하겠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외쳤다. 하지만 나는 웃고 있었다. 언주야, 축하해. 이겼어. 민서가 껴안았다. 고마워, 민서야. 지혜 변호사님도 항소할 거예요. 하지만 1심 판결이 이 정도면 2심도 비슷할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엄마, 나 이겼어. 정말. 딸아. 어머니는 울었다. 나도 울었다. 1년 후 최종 판결. 항소심도 같은 결과였다. 시아버지 측에서 대법원까지 가려고 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아서 포기했어요. 이지혜 변호사가 말했다. 드디어 끝났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언주 씨. 7억 5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했다.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 대출을 갚았다. 남은 돈 6억 6,500만 원. 엄마, 우리 집 사요. 전세 말고 작은 아파트 사요. 엄마랑 같이 살게요.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엄마와 함께 살 집. 시아버지는 재산 분할과 추징금 그리고 큰아들에게 준 돈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나에게 7억, 가정부에게 2억. 그리고 탈세 추징금 13억.
큰아들에게 5억. 건물 하나를 팔았다. 큰아들 진우는 미국에서 연락이 끊겼다. 큰 며느리 서연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의 횡령과 도주 그리고 시아버지 재산이 사라진 것을 보고 결단을 내린 것이다. 강남 아파트도 결국 팔아야 했다. 지금 시아버지는 남은 원룸 건물 중 하나에서 혼자 산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도 찾아오지 않는다. 가끔 그가 원룸 복도를 청소하는 모습이 목격된다고 한다. 세입자들 눈치를 보며 아이러니했다. 평생 남을 부리며 살던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청소하며 산다. 이사한 날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았다. 딸아, 행복하니? 응, 엄마. 처음으로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집에서 내 의지로 내 삶을 살았다. 나는 여전히 교사로 일한다. 방학에는 엄마와 여행을 간다. 친구들을 만나고 책을 읽고 영화를 본다. 가끔 데이트도 한다. 서두르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나로 산다는 것.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하인도 도구도 아닌 그냥 나 김원주로 밤에 잠들 때 나는 생각한다. 10년은 잃었지만 앞으로 50년은 내 것이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진다. 악몽 없이 처음으로 어느 토요일 아침 엄마와 함께 아침을 먹으며 창밖을 본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다. 청소할 집도 만들어야 할 반찬도 독촉해야 할 월세도 없다. 그저 평온한 주말. 엄마와 나 단둘이. 엄마, 오늘 뭐 할까요? 글쎄. 딸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자. 하고 싶은 것.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다. 그냥 집에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그러자. 우리는 웃었다. 그렇게 나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